안녕하세요. 국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영훈 교수입니다. 7번째 강의 4장 정보 전송 방식과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4장에서는 정보를 전송하는 게 어떤 개요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정보를 전송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전송의 기술과 최신 정보 전송 기술은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본 사장을 강의를 이제 듣고 나면 정보 전송의 방식의 원리와 이러한 기술의 그런 필요성, 그리고 전송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 전송 시스템은 어떠한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통신 회선을 통해서 이제 정보 전송을 하게 되겠죠, 그죠? 통신 회선을 통해서 이제 정보 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송 방식과 그리고 정보를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어떤 형태로 교환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 중에서 부호화와 어떤 형태로 변조가 되는지, 그리고 다중화가 되는지 등 정보 전송의 기술과 최신 동향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먼저 정보 전송 시스템과 정보 전송의 원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는 음성 정보도 정보가 되겠죠, 그죠? 전화기, 컴퓨터 단말기, 팩스, 비디오 카메라, 스캐너, 이런 것 등에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생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성 정보나 일반 데이터라든지, 화상이라든지, 이미지 데이터라든지, 비디오 동영상 같은 그런 이 정보들이 생성이 되죠, 그죠? 정보들을 타단말기나 컴퓨터로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서 이제 송신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 전기 신호로 이제 변환해서 송신을 할 때 원래 데이터를 그냥 보내면 여러 가지 잡음이나 오류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데이터 코드로 변조해서 이제 보내게 되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변조를 해서 보내면 그 수신 측에서 복조를 거쳐서 원래의 디지털 신호로 이제 수신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정보 전송을 하게 되죠. 그림에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데이터 단말 장치, D가 이제 데이터 단말 장치고 DC가 이제 회선 종단 장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 단말 장치가 있는 정보를 이게 여기가 이제 송신 측이라고 보면 여기 이제 수신 측에까지 이제 데이터를 보내게 되겠죠, 그죠? 데이터를 보낼 때 반드시 이런 전송로, 회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회선을 통해서 이제 서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송로를 기준으로 송신 측의 장비와 수신 측의 장비는 동일한 역순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전송 시스템의 구성에 있어서 이제 위의 그림을 간략하게 보면 이러한 단말 장치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이 되면 이 데이터를 신호 변환 장치에 의해서 통신 회선이 위에서 보시면 이 전송로 형태가 되겠죠, 그죠? 전송로 형태가 될 거고, 다시 신호 변환 장치에 의해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여기에 단말기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통신 제어 장치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컴퓨터 시스템에 이렇게 데이터를 다시 전송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단말 장치로부터 통신 제어 장치까지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죠.
통신 제어 장치로부터 컴퓨터 시스템까지는 이 데이터를 기록, 저장, 보관, 삭제하는 데이터 처리계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보 전송 방식과 기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송 매체, 전송 회선이 되겠죠, 그죠? 회선을 위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한꺼번에 많은 사용자가,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용자란 말은 많은 단말기에서 제한된 전송 속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단말기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단말기들이 다른 이런 단말기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송 회선이 전송 매체, 전송 선로가 무제한이 많이 깔 수가 없죠. 그래서 제한된 전송 선로를 통해서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보면 통신 회선의 구성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통신 회선의 교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통신 회선은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지, 그리고 통신 회선망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는 어떻게 전송되는지, 그리고 캐스팅 모드에서의 전송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형태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전송의 기술에 대해서는 정보 전송의 부호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바로 보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특정 부호화해서 이제 보내는 거고, 정보 전송을 이제 변조해서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있고요. 정보 전송을 다중화해서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전송 기본 요소 중에 이제 신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호는 크게 이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로 나누게 됩니다. 그중에 먼저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살펴보면 아날로그 신호는 이제 전압값이 여러 개이면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라고 합니다. 이 아날로그 신호도 주기적으로 변하는 주기 신호가 있고 비주기적으로 마음대로 변하는 비주기 신호로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주기 신호를 먼저 살펴보면 주기 신호는 정연파, 사인파와 비정연파, 정연파가 아닌 걸로 이제 분류가 되고요. 정연파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사인파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인파 형태로 되는 게 이제 정연파고, 비정연파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계단파, 그리고 이렇게 직선 타입 톱니바퀴처럼 된 톱니파라고도 하는데 보통 여기 교재에서는 직선파라고 했네요, 그죠? 삼각형 형태로 변하는 삼각파. 계단파, 직선파, 삼각파는 비정연파가 되겠습니다. 비정연파. 사인파가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이 정연파를 살펴보면 정연파의 수식을 보면 xt는 a sin 오메가 t다. 이게 되고, 이게 이제 요만큼 이제 이걸 위상차라고 하는데요. 점선으로 된 사인파와 이제 실선으로 된 사인파가 요만큼의 위상차를 가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위상차가 있는 거를 플러스 q 요만큼 위상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사인파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사인파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80도의 위상차를 가진 팔을 그려라 라고 하면 얘와 180도, 말 그대로 180도 거꾸로 그리면 되겠죠, 그죠? 이런 형태가 180도 위상을 가진 게 됩니다. 왜냐면 원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 한 줄인데요, 그죠? 여기까지 360도인데 180도가 지나서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는 게 180도 위상차를 가진 정연파, 사인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와 플러스 1이 되는 이건 주기적인 신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정연파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xt는 a sin 오메가 t 플러스 q, 이거는 위상차가 되겠죠. 그죠? 위상차에 대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폭 A는 뭐냐? 신호의 크기나 세기를 말하는 거고요. 단위는 볼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성의 크기, 그리고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주파수 보통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웨이브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오메가라고 합시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반복되는 횟수, 그런 걸 얘기하고, 보통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상 Q는 임의의 시간에서 반송파 사이클의 상대적인 위치, 단위는 도를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신호는 앞서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지금 이제 디지털 신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신호는 이산 신호로서 물리량을 유한한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를 주로 전송로에 저희들이 보낼 때 디지털화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시간 또한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헤르츠는 디지털 주파수와 아날로그 주파수에서 사용할 때는 그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는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봤을 때 이게 한 주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뒤쪽은 좀 틀린다면 주기로 뗄 수가 있는데, 디지털에 있어서의 그런 주파수 헤르츠는 요 지금 샘플링 된 시간, 요 시간만큼 이제 디지털화 되어서 이렇게 요 시간만큼 잘라져서 주기가 계속 반복되죠, 그죠? 그래서 아날로그 있을 때는 요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아날로그에서 한 주기로 봤다고 하면, 여기까지를 한 주기로 봤다라고 하면, 지금 디지털 신호에서는 요만큼이 한 주기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디지털에서 한 주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될 때 시간도 디지털화 할 필요가 있다.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신 속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 속도는 단위 시간에 전송되는 데이터량이 되겠습니다. 보통 통신 속도가 스피드 이렇게 되는데, 이 스피드의 의미는 아니고요. 정해진 시간에 전송되는 데이터량,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도라고 해서 스피드가 아니고 단위 시간에 전송되는 데이터량이다. 그래서 이제 그 통신 속도를 보면 이제 데이터 신호 속도라는 게 있는데요. 데이터 신호 속도는 보통 bps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b가 어떤 문헌에 이제 라지 b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bps는 비트 퍼 세커 이렇게 되고요. 라지 b는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퍼 세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바이트 퍼 세컨은 8비트 퍼 세컨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bps는 1초 동안 전달되는 비트 수를 나타내고 보통 전송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1초에 몇 비트나 전송할 수 있느냐, 그런 형태가 되고요. 데이터 신호를 표현하는 일반식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식을 살펴보면 데이터 신호 속도 bps는 전송로가 1개부터 m개까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전송로가 1개면 그 전송로 하나로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겠지만, 전송로가 예를 들어서 10개면 m이 10이 되겠죠, 그죠? 10개 동시에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니까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전송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i번째 전송돼서 펄스 1개당 지속 시간의 역순,
순회돼서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비트 퍼 세크로 보내기 때문에 로그 2를 넣게 되겠죠. 그죠? 로그 2를 넣게 되고, 그리고 한 개의 부호가 표시할 수 있는 부호의 상태수를 곱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위의 수식을 적용을 해보면 직렬 전송에서 직렬 전송이라는 뜻은 이제 전송로가 하나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펄스 한 개가 부호 상태수는 2고 NRZ 부호로 펄스 폭이 5ms일 때 데이터 신호 속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보면 전송로는 이제 직렬 전송이니까 전송로는 한 개가 되니까 이제 M은 1이 될 거고요. 그죠? 펄스 상태가 0과 1 두 가지가 되니까 N은 2가 되겠죠. 그죠? S는 펄스 폭이 5ms니까 시그마 i는 1에서 1까지 요거는 값이 1이죠. 그죠? 1이고 그럼 요건 무시하면 되고 펄스 폭이 5ms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그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그런 로그 2의 상태수가 2죠. 그죠? 로그 2의 2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무시하면 되고 이것도 무시하면 되고 요거는 1을 5로 나누면 0.2 곱하기 10의 3승은 200 bps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데이터 전송 속도 캐릭터 퍼 미니츠 그러니까 뭐냐면 분당 데이터 캐릭터가 그러니까 문자가 몇 개 정도 전송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단위 시간은 미니트가 될 거고요. 그죠? 미니트니까 이건 60초가 되겠죠. 60초가 되고 전송되는 데이터 양 그래서 1 ASCII 코드 이거는 8비트로 되어 있죠. 8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고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단위는 캐릭터 per minute 이렇게 이제 자본을 많이 사용한다는 뜻이고 성업되는 이제 패킷은 뭐냐면 메시지의 크기가 일정한 블록 단위로 분할해서 전송할 때 그 하나의 블록 단위를 패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데이터 신호 속도가 bps였죠. 그죠? bps였는데 여기에다가 60을 곱하면 이거는 1분이 되겠죠. 1분당 보내는 데이터 수가 되겠죠. 그죠? 그거를 전송 프레임에서 구성하는 비트 수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이제 8비트로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하면 8로 나누면 여기 전체가 예를 들어서 원 캐릭터 또는 뭐 ASCII 코드 하나 뭐 그런 형태로 계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1정지 비트입니다. 1정지 비트의 비동기 통신 방식의 경우 데이터 전송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데이터 전송 속도는 데이터 경우의 전송 속도는 전송 프레임을 구성하는 수가 비트 수가 ASCII 코드 부호 문자 하나죠. 그죠? ASCII 코드 부호 문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8비트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비동기 통신 방식이라고 했고 정지 비트가 하나가 있다 했죠. 그죠? 정지 비트가 하나가 있으면 스타트 비트도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8 플러스 2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분에 2400 bps 곱하기 60이 되겠죠. 그죠? 60이 되면 이거는 계산을 해보시면 10이니까 이게 없애지고 26 여기 12 46 24 1 4 4 0 0 캐릭터 퍼 미니츠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동기 전송 방식의 경우에 요거와 요거는 약간 다릅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동기 전송 방식일 경우에는
8비트로 바로 분해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정지 비트나 스타트 비트가 없습니다. 그죠? 8분의 2400 비트 per second 곱하기 60이 되겠죠. 그죠? 나누면 3824는 368 0 캐릭터 퍼 미니트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변조 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조 속도는 변조된 신호는 그 신호를 변한 위치에 어떠한 정보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 변화점 사이에 있는 간격이 가장 짧은 시간의 역순. 이 말뜻은 뭐냐면 0 또는 1을 나타내는 펄스의 수를 1초 동안 몇 개나 포함했는지를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단위를 보 또는 바우드라고 하는데요. BPS와 이제 바우드의 관계를 보면 1보우는 BPS를 단위 신호당 비트 수, 단위 신호당 몇 비트로 했느냐를 값을 가지고 나누면 보우라는 값이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식을 보면 보우는 단위 펄스의 시간 길이의 역순, 그죠? 여기 보면 간격이 가장 짧은 시간에 여기 역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와 동시에 어떤 뜻이냐면 단위 데이터의 신호 속도를 단위 시간당 몇 비트로 전송하는가를 가지고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류 신호 1비트가 5ms라면 변조 속도 보는 1비트가 이게 단위 비트죠, 그죠? 단위 비트의 가장 짧은 시간이 5ms라고 되어 있으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1을 하게 되면 1 나누기 5는 0.2고 곱하기 10의 3승 요거는 200이 되겠죠, 그죠? 205다. 이렇게 수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전송 효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송 효율은 뭐냐면 말 그대로 통신선 전송선로의 사용 효율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전송하는 방식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동기 전송과 비동기 전송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동기 전송은 시작 비트와 정지 비트가 있다고 했죠, 그죠? 정지 비트가 있기 때문에 동일 시간에 보내는 데이터 양이 좀 많겠죠, 그죠? 그래서 전송 효율이 동기 전송 방식이 비동기 전송 방식보다 효율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송 효율을 계산한 일반식은 전송 효율은 전송된 총 비트 수를 가지고 순수한 정보 비트를 나누는 것을 곱하기 100한 거. 그러니까 단위가 퍼센테이지로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자 600개를 이제 하나의 아스키 부호 한 개를 보내는데 1정지 비트를 가진 비동기 통신 방식의 경우 전송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전송 효율은 총 600개의 문자를 보냈죠. 그죠? 600개의 문자를 보냈는데 한 개의 문자를 보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8비트. 아스키 코드는 8비트죠. 그죠? 근데 비동기 통신 방식이기 때문에 정지 비트 하나, 그 다음에 시작 비트 하나, 이 두 개의 비트가 추가가 되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2 분의 총 우리가 600개의 문자를 보냈고 그리고 아스키 코드였기 때문에 8비트가 되겠죠. 이거는 6000분의 4800이 되겠죠. 그죠? 4800이 돼서 요건 약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됩니다. 이 퍼센테이지니까 그죠?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겠죠. 하면 약 전송 효율은 80%가 나온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중에 80%만이 효율적인 순수 정보 비트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동기 문자 싱크 캐릭터를 3개를 보내고 동기 전송 방식인 경우에는 전송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송 효율은
총 600개의 그런 문자를 보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동기화시키기 위한 앞뒤 문자 3개를 8비트로 하나를 더 보내게 되겠죠. 5분에 총 보내는 순수 문자는 600개가 되겠죠. 그죠? 8 곱하기 100을 하면 얘는 4824분에 4800 곱하기 100이 되어서 99.5%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기 방식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효율이 훨씬 좋다. 네, 99.5% 정도.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량 중에 99.5%가 유효 데이터다. 그리고 비동기 방식인 경우에는 약 전송효율이 80%로 좀 떨어진다. 이러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전송 용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송 용량은 전송 채널을 이용해서 정보를 보내는데 이때 오류 없이,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오류 없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속도, 그러니까 최대 전송량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송 채널의 정보량은 대역폭과 대역폭이 넓으면 많이 보낼 수 있겠죠, 그죠? 신호 전력이 세면 감쇄나 그런 잡음 같은 게 없이 멀리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채널에 잡음이 많으면 데이터가 유실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보량은 대역폭, 신호 전력, 채널 잡음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통신 용량을 계산하는 일반식을 보면 통신 용량 커패시티는 W 밴드위스 로그 2 비트로 이제 보내니까 로그 2를 사용했겠죠, 그죠? 2 갈려 열고 1 플러스 신호대 잡음비 이러한 수식을 가지고 통신 용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음성급 채널의 최대 주파수 대역이 2500Hz인 경우 통상 비율이 30dB일 때 전송 용량은 얼마가 되느냐? 이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전송 용량 C는 주파수 대역이 주파수 대역이 2500Hz죠, 그죠? 2500Hz고 곱하기 로그 2인데 2에서 1 플러스 여기서 이제 신호 잡음비 n분의 s. 자, 얘는 뭐냐면 이 30dB이라고 했죠, 그죠? 30dB는 뭐냐면 10 곱하기 데시벨이니까, 그죠? 로그 10의 3승. 자, 10의 3승이 되겠죠. 10의 3승인데, 요때 요 10의 3승, 요게 바로 n분의 s, 신호대 잡음비가 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값은 10의 3승이다. 1000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2500 곱하기 로그 2에 1001이다. 이 값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이제 오류가 발생될 수 있죠, 그죠? 오류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전송 시 발생되는 장애의 주요 형태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신호 감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신호를 보내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신호가 하다가 점점 신호가 이렇게 약해진다는 거죠. 점차 약해지는 현상. 약해지면 이거를 다시 이제 증폭을 시킨다 하더라도 노이즈가 같이 증폭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신호 감쇄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연 왜곡.
지연 왜곡은 뭐냐면, 전송 매체를 이용해서 이제 전달하는데, 신호 속도가 주파수에 따라 차이가 나는 현상. 이건 뭐냐면, 어떤 요런 신호가 이제 와야 되는데, 이제, 왜곡이 생긴다는 거죠. 원래 이런 신호인데, 요만큼 오다가, 조금 지연이 돼서 다시 이제 신호가 온다. 지금 돼서 또 신호가 오는지.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보내려고 했던 데이터보다는 약간 좀, 약간 다른 데이터가 오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고, 잡음도 생긴다. 전송로, 보통 전송로가 이제 그 전기 신호로 쭉 가는데요. 그죠? 여기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쭉 이렇게 보냅니다. 데이터를 보내면, 요 옆에서 또 다른 뭐, 이 전송로에서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전기 신호이기 때문에 여기 잡음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구리로 된 전선이 이렇게 쭉 전송로를 사용하게 되면 이 안테나나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은 잡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정한 오유율은 얼마인가? 10의 마이너스 5승에서 10의 마이너스 6승 이하 정도 돼야 이 정도 오류는 무시할 만하다. 뭐 이렇게 적절한 오유율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아날로그 회선이 잡음이 더 많겠죠, 그죠? 디지털 회선보다는 아날로그 회선이 잡음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아날로그 회선은 매우 다양한 전압값을 가지죠, 그죠? 근데 디지털 회선은 단순한 전압값을 가지죠, 그죠? 단순한 전압값을 가지기 때문에 매우 다양성을 표현하기에는 잡음이 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오류를 구하는 공식을 보면 이제 총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트 오류율, 비트가 잘못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블록 오류율, 블록이 잘못된다는 뜻이 될 거고, 문자 오류율, 문자가 뭐 잘못 오류를 발생했다 그런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률이란 뜻은 어쨌든 퍼센테이지가 되겠죠, 그죠? 퍼센테이지가 되는데 전송된 총 비트 수 중에 오류가 발생한 비트가 몇 프로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블록 오류료는 전송된 총 블록 중에 우리가 발생한 블록이 몇 프로냐? 또는 뭐 전송된 총 문자 수 중에 우리가 발생한 문자가 총 몇 프로냐? 이렇게 이제 오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퍼센테이지로 할 때는 이렇게 100을 곱해주고, 비율로 할 때는 예를 들면 1대 뭐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그냥 비율로만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7번째 강의 정보 전송 방식과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